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는 쾌청한데 미세먼지가 아주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계속되가면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니까 외출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정근의 속속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3월 31일 아침 뉴스 해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농도가 황사경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년 만에 황사경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KF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KF 마스크가 잠깐 나와 있는 거 보면 KF 99는 평균 0.4 마이크로메타의 크기의 미세 입자를 99% 차단하고 KF 94는 평균 0.4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미세 입자를 94% 차단하고 KF 80은 미세 입자를 80%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차단하는 쪽을 오늘은 쓰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경보죠. 몽골과 그다음에 내몽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심지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정보도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국의 미세먼지 예측 모델이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공유하고 있지만 예보 목적 이외에는 기상 예보 목적 이외에는 비공개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은 계속 황사의 기원이 몽고다. 내몽고라든지 이런 문제 중국 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 정말 그 국민의 건강에 굉장히 위해서 한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할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과의 미세먼지 어 회의에 제가 한번 대학 교수 입장에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정말 강경합니다. 강경하고 뭐 거의 중국 발언이라는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격앙될 정도의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온건하게 하면서 거의 제가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 드디어 우리 그 김상조 정치실장이 퇴임을 했는데 전격 경질됐는데 "공정을 외친 위선의 태장이다." 이런 그 조선일보에서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공정을 외친 위선의 태장." 그야말로 김상조 하면 그냥 재벌 저격수로 공정과 정의의 상징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세를 해 왔죠. 그러나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7월 31 일부터 전격적으로 그 보통 우리가 법이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시행 예비 기간을 두었다가 시행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7월 29일 날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7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그다음 날 7월 31일 날 무엇이 그리 급한지 바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틀 전 7월 29일 날 그 시행의 주요 내용이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그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 올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표리부동한 위선이라는 거. 뭐 전에 얼마 전에 조국의 그 공정을 외치는 조국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좌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은 특권층이고 국민들은 굉장히 어 이렇게 그냥 예컨대 뭐 주택도 공공임대에서 살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면 전부 재산을 공유한 다음에 사실은 공산당 그 특권층이다 형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공산당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사회주의 정책을 보면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거 특권층은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로남불의 위선, 그 외형적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본인들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내로남불의 그 위선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전세 지옥으로 내몰고 이틀 전에 빠져나간 정책실장 김상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두 정책실장도 장하성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뭐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김수현 정책실장도 뭐 자기 집 앞에 전철 신설 를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든지, 그러면서 또 2011 년도에 발간한 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내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살해한다는 얘기죠 뭐.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이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는 비서관이고 이번에는 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주도해 왔는데,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개념의 토대를 둔 헨리 조지 스타일의 그런 인식의 토대를 둔, 국민들은 집을 가질 필요는 없고 공공임대에 살면 된다 하는, 정말 이런, 마치 장하성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국민들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앞에 그 앞에 지금 어제 경질된 김상조 마찬가지죠. 김상조 "국민들은 5% 이상 올리면 안 되는데 나는 이틀 전에 14% 올린다." 뭐. 지금 이 인식들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래서 이런 인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의 그 인식의 기본이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특권 계층이고 나는 괜찮고 국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위선의 태준이다. 이 조선일보의 아주 칼럼이, 아주 타이틀이 아주 정말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 세 사람뿐이 아닙니다. 지금 뭐 문 대통령도 농지 투기 단속을 말했지만 본인 땅은 3억 원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 거기에다가 예타에 없던 휴게소 등을 건설하면서 고속도로 예산을 4천억 원 더 드러난 데다가 본인 사들인 땅은 일부 대지로 변경해서 세종 집 땅값이 4 배나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도 전세 보증금을 5% 넘게 올린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와 있고요. 제가 일일이 뭐 금명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국토위 간사도 법 시행 한 달 전에 임대료 10%를 올려서 전세를 갱신했다. 그다음에 지역구에서는 서울시 많은 의원들조차도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면서 강남에다 집을 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지역구에서는 강북이나 이런 데서 전세를 살면서 마치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 강북 어디 가서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서민 코스프레한 거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진면목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지금 간단간단하게 뭐 누구 개인의 이름은 거명할 필요 없이 소개만 제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더 이상 정말 정의로운 척하는 내로남불 더는 못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투기 엄불한다." 도대체 왜 또 내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끌만 보느냐." 뭐 이런 얘기. "내가 계속 남 탓만 하느냐. 본인부터 먼저 놓고 본인은 본인부터 먼저 고쳐야죠." 그래서 청와대 실장 꼬리 자르기는 가릴 수가 없다. 문정부의 그
고위 공직자들의 두 얼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정책 실정으로 인해서 서울 전세가 평균이 6억 원이다. 이게 3년 전에는 서울의 집값 평균이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4년 지난 다음에 지금 전세가 평균이 6억 원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임대차법 작년 7월 31일에 시행했는데 시행하고 나서 7개월 만에 1억 원이 올랐다. 매매값은 평균은 11억 원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 살지 못하고 탈서울하는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뒤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정책실장 심지어는 뭐 여러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뭐 처남 등등 뭐 지금 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등등 전부 그 뒤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향유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 만천하에 민낯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꾼으로 취급해서 징벌적 보유세가 가만히 있어도 서울 전역에 확대가 된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그거죠. 바로 지금 이들의 그 부동산은 제가 이 사람들의 쓴 책을 읽어보고 과거 논문들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추미애 전 대표도 부동산 공개율 얘기했고 조금 전에 제가 김수현 씨의 2011년 책에서도 이제 국민들은 내 집에 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마찬가지로 집은 꼭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죠. 사유재산에는 부정한다기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징벌적 보유세가 왜 나오느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임대주택에 공공임대에 사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직접 보시면서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벌적 보유세를 매겨서 정부에 월세를 내고 사는 그런 형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에요. 정말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1689년에 존 로크의 그 통치론이 나온 이후에 그전에는 왕권 신수였죠. 정부가 왕이다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을 딱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보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법 사상의 대도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권이에요. 개인이 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잘 집이 없으면 사람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죠. 언제나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정책을 하는 국가들의 대부분 특징이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해요. 있어도 엄청 세금을 매겨서 사유재산을 거의 갖지 못하게 간없이 큰 부담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를 점점 억누르면서 본인들의 특권층의 권력을 더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의 자유와 특권층의 권력은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난 본인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하고 있지는 않다. 그분들도 뭐 다 대학 교수들이고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공개념이 가져올 엄청난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 생각을 못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개인의 자유, 국민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생명과 재산이다. 그래서 본래 세 가지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자유를 보존하려면 생명과 재산. 요즘 생명은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마음대로 인신구속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징벌적 보유세 이런 걸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를 위한 정책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어제 이제 급하게 어제 뭐 난리 났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실장도 경질하고 반부패 대책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1년에 땅을 파면 양도세를 70%를 부과한다. 지금은 50% 양도세를 올린다. 예방, 적발, 처벌 뭐 이런 걸 쭉 토지 규제 강화, 토지 보상 제한한 이런 걸 내놨는데 예방으로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그다음에 뭐 적발에서 주요 대책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든다. 수사 인력을 총 2,000명 규모로 확충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토지 거래를 규제를 강화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를 최대 70% 중과한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땅 잡겠다고 또 세금 카드를 갖고 왔어요. 애꿎은 국민의 양도세만 더 증가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50%에서 70% 올리고 2년 미만 보유하면 40에서 60%로 올리는 애꿎은 국민들이 양도세 세금만 더 거둔다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아니 문제는 국민이 저지른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 내부 정보를 알지도 못해요. 이번에 LH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그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해서 돈을 본 거죠. 국민들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땅 살 때도 1TV를 적용해서 돈도 마음대로 못 빌리게 하고 애꿎은 국민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용 급조 선거용으로 그나마 그것도 사실 보선이 있으니까 어제 정기실장도 바꾸고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겠느냐? 대통령은 사과 대신에 선거용 적폐몰이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드디어 서울 16곳에 공공재개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마당에 이 공공재개발 지역 발표된 지역은 주민들이 땅을 LH에 사전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H가 시행사가 되어서 건설사들을 시공사로 거느리고 재개발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LH가 땅에 떨어진 권위가 땅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누가 땅을 선납을 해서 좋은 집을 지어주시오 하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은 청렴하게 좋은 집을 주겠다고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제 또 그것도 강행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이게 웃어야 할지 소주성 설계자 홍정표가 KDI 원장을 간다고 하니까 KDI 원로들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런 일이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지금 전례가 없던 일이 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제 홍장표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에도 이태수 꽃동네 대학 사회복지학교 교수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등등 쭉쭉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제 과거에 전부 다 보면 보사연 원장 후보인 이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개발원장 후보로 꼽히는 김영수 부산대 교수는 민주당 서울 부산시당을 거쳐 현 정부 초대 교육문화비서관 출신이다 등등 전부 이렇게 캠코드 인사들로 채웁니다. 문제는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들의 임기가 3년이에요. 정말 뭐 여기뿐이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 쭉 있는데 뭐 거의 국책위 연구위원장들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지금 신음은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특혜 운동권에 대해서 특혜 논란에 민주화 유공자유효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범여권 의원 74명이 발의했는데 취업 등에서 운동권 자녀에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특권청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운동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권 너희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4년간 무슨 정책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더 피폐하게 기업을 파괴하고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가계를 파괴하고 재정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또 특권법, 특권 계층을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저리 대출해주고 대학 수업료도 면제한다고 합니다. 하도 비판이 많이 제기되니까 입학과 취업 가산점은 빠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입학과 취업에도 10% 가산점을 준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것이 불공정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청년들은 도대체가 5.18 민주화 유공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도 그 자녀들에게까지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뺏으면 그것이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권만 이룬 게 아니다. 젊은이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불공정 행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권 경력을 공헌 삼아서 자녀들에게 셀프 특혜를 받겠다는 그런 법안이 7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니 지금 이 난국 속에서도 이런 걸 발의했다고 하니 정말 의안이 벙벙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금융 쪽에서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이 신용이 나빠져도 금리를 올리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아니 신용이 나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죠. 가상금리라는 것은 신용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금융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외면하는 금융 파퓰리즘의 발상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정치금융이죠. 정책금융 지원 대신 금융권 팔 비트는 정책금융을 하려면 계속 재정이 소요되는데 지금 재정은 거의 한계에 왔거든. 그런 금융권을 팔을 비트입니다. 본래 그래서 금융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금융위원회 탄생돼서는 안 되는 조직이었거든요. 그것도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차후에 이제 기회 있으면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1997년 IMF와 한국이 MOU를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 자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정경제원을 해체하고 했던 것이에요.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국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면서 관치금융을 많이 해와서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다시 금융위기가 이런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금융당국이 지금 디지털화돼 가면서 점포가 많이 필요 없는데 점포를 줄이려면은 당국에 뭐 허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양 평가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고객들이 은행에 안 가기 때문에 전부 모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은행 점포가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줄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가 이미 벌써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을 했고 네이버에도 지난해 7월에 네이버 파이낸셜 자회사 NF 보험 서비스를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금융과 빅테크 기업들 간에 관계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금융에 진출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 증권도 지금 전부 다 옛날에 홈 트레이딩 시스템, 지금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MTS라고 모바일 통해서 하고요. 보험도 이렇게 진출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세입니다. 간편 결제도 하루에 4,500억 정도를 결제를 하고 있어서 2016년에 640억에 비하면 거의 지금 뭐 8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6주 만에 텍사스 오스틴 삼성 공장의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6주 동안 기상이변과 그다음에 거기에 텍사스가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전력 공급이 안 돼서 가동 중단되었던 거 6주 만에 정상 가동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삼성이 더불어서 2번 접는 더블 폴드 폰을 낸다고 합니다. 이번엔 삼성이 이제 애플을 약 0.9% 포인트 차이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앞서선 세계 1위 점유율을 회복하는 데 의해서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 접는 더블 폴드 폰을 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화가 항공우주에서 에어택시에 진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현대차와 한화가 경쟁 체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워낙 귀해서 지금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가 귀해서 지금 현대가 생산한 울산에 생산한 아이오닉 5라든지 코나 생산이 급저동에 걸려서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빠른 배송을 넘어서 맞춤형 서비스로 쿠팡과 진금 승부를 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네이버의 개발자를 입도 선미하는 지금 현재 약간 900명 정도를 올해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900명을 지금 채용하니까 지금 IT 인력이 우리가 과거 지난 40년간 교육 평준화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미적분도 못 푸는 사람들이 국내 유수의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포자가 거의 뭐 고교 졸업자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IT의 우수한 인력, IT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 인력이 부족해서 한속에서 지금 네이버가 900명을 금년에 선발한다고 합니다. 선발해서 국내외에 네이버 사업에 투입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국내에서 특히 그 인제 벤처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IT 인력이 계속 부족하면서 그 가격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더욱더 네이버가 이렇게 대량으로 뽑게 되면은 벤처기업들의 인력 부족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지금 아주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규제 프리, 우수 인력 공급, 벤처 금융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규제도 좀 많고 우수 인력도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벤처 생태계도 금융 생태계도 빈약하고 우리가 정말 이 몇 개 큰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지 삼성이나 뭐 이런 뭐 나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입지 생태가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좀 올레드 칩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거나 칩이 중국에 매각이 되면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다. 몇 년 전에 하이디스라고 하는 LCD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LCD가 중국에 넘어가면서 중국이 LCD가 결국은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아무 경쟁력이 없던 삼류 회사가 한국의 LCD 기술을 가져갔어. 지금 세계 넘버원의 LCD 회사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LCD는 이제 거의 접었습니다. 특히 LG LCD 같은 경우에 파주에 있는 LCD 단지가 거의 다 접게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이디스라는 LCD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넘어가서 그런데 이번에 매그나칩이라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요 올레드를 생산하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올레드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반도체 기술과 더불어서 올레드 기술도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한국에서 LCD를 이미 인제 이전받았고 이제 올레드 기술을 넘겨받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 회사를 중국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우려가 지금 산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랜드 디자인 산업의 정책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없이 우리 지금 정치 담당자들은 오직 권력 잡는 거 외에 본인들의 특권을 더 크게 하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LCD는 넘어갔고 올레드가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인제 남아 있는 앞서가는 기술인데 이것마저 중국에 넘어가는데도 그냥 아무 대책이 물론 자본주의 세계에서 뭐 우리가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한국의 올레드에 대해서 올레드 회사를 사 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 정책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가 왜 올레드하고 몇 년 전에 하이디스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전부 다 옛날에 그 하이닉스라는 회사에서 분사가 된 회사들이에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렸거든요. 또 하이닉스는 언제 나왔느냐? 하이닉스는 과거에 LG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1997 년에 인제 금융위기 와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대기업들을 막 그냥 이리저리 붙이고 막 그랬죠. 합종 연행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하면서
LG 반도체를 현대 반도체에 넘겨줬어요. 현대 반도체가 LG 반도체에 넘어가는 것이 더 기술력이 있는데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뭐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하고 난리를 피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큰 힘이 되어 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인제 LG 반도체를 거꾸로 현대 반도체에 넘겨줬는데 현대 반도체 자체가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년간 수년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이름을 인제 하이닉스로 바꿨는데 하이닉스에 그 있는 그 기술 파트를 계속 분사를 했어요. 하이닉스라고 LCD 파트를 분사하고 막 매그나칩이라고 시스템 반도체 파트를 분사하고 분사하면 했는데 그 분사한 회사들인들 돈이 많을 자금률이 충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가 몇 년 전에 중국 회사에 팔려가고 이번에 매그나칩도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올레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지금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됐다 이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뭔가 좀 그랜드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는 게 산업계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혀 뭐 이런 데 대해서 기업은 지금 이거 공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리 기술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뭐 올레드, 반도체 지금 뭐 한국에서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절대 기술을 안 넘겨주거든요. 한국이 만만한 지렛대가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지렛대죠.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기술을 열심히 배워 가지고 이렇게 쉽게 중국에다 넘겨주는 좀 안타까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렇게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기업들 옥죄는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사고나 산업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들도 그것을 인제 그 사업주가 어 책임을 지는 건데 최장 10년 6 개월간 징역이 가능하다. 이런 양형 기준이 최종 확정이 되었던 안타까운 뉴스가 있고요. 수에즈 운하가 큰 400 미터나 되는 큰 배가 가로막고 좌초가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이것이 인양이 되어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정상화까지는 한 1 주일 걸리지만 일단은 인양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달 백신 문제인데 이달 말에 백신이 온다더니 백신이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조차도 4 월로 밀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7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반기에 계약 물량이 1,000만 명인데 상반기에 1,100만 명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도착 물량은 75만 명뿐이 아니고 700만 병은 5-6월 정도에 예정이다. 도착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백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월 셋째 주로 연기가 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2 분기에 접종되는 1,150만 명인데 현재 확정 물량은 418만 명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금년에 목표하고 있는 11 월에 목표하고 있는 집단 면역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 여권을 만든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권에 그 디지털화 여권을 디지털화시켜서 거기에 인제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 가도록 해서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도 앞다투어 봤는데 우리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뉴딜 펀드를 어제부터 인제 시판을 하고 있는데 21%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게 되면서 지금 곳곳에서 완판 행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긴축 조짐을 보이면서 원자재 랠리가 증시 쪽에서 원자재 랠리가 지금 멈추어지고 있다.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 인제 인프라 투자에 지금 일 지난번 1조 9천억의 그 예산안 재정 지출에 이어서 인프라 투자에 인제 집중하면서 그 굴뚝주가 인프라에 필요한 이 인프라를 에 투자되는 굴뚝주가 앞으로 힘을 철강 같은 이런 굴뚝주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그러나 현재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아직 확실하게 어 방향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속에서 증시들이 좀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이런 혼조세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와 있고요. 금리보다 따라서 실적에 더 치중하는 반도체나 소재 같은 거는 실적에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4.97 포인트 하락해서 3,036을 기록했고요. 환율은 2.45원 올라서 1,131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쪽에서 지금 현재 그 스퀘어가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면서 좀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페이팔에 선전포고를 지금 스퀘어가 페이팔이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 거래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금 스퀘어는 페이팔에 비해 좀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얼마 전에 핀테크 쪽에서 간편결제 쪽에서 미국에서 또 그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또 지금 뜨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스퀘어, 스트라이브 이런 미국의 그 신생 벤처 기업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디파이 플랫폼이 오픈됐다. 그런 반가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비썸의 경우에는 비썸 지수가 지금 보니까 어 약간 그 비트코인 가격이 0.2% 포인트 하락해서 6,675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0.4% 포인트 하락해서 23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횡보 장세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한 등락 추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